여러분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2009년에 방송했던 겁니다. 사건은 2004년도에 일어났던 거고 5년 전 32살의 전도 유망한 변호사가 결혼식을 2달 앞두고 갑자기 실종됩니다. 2004년 발생한 이종훈 변호사 실종은 93년 유모 변호사 실종과 함께 법조계 2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풀리지 않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섭고도 추악한 인간의 욕망과 대면하게 됩니다. 2004년 7월 29일 이 변호사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04년 7월 29일 저녁,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길에 나선 32살의 변호사 이종훈 씨. 퇴근하세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 그것이 전도 유망한 변호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실종된 이 변호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백방으로 수소문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가족은 최후의 방법으로 엑소시스트의 도움을 요청해왔다. 괘씸한 거. 괘씸해! 그년한테 호가닥 반했어. 너한테도 얘기했잖니.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아줌마도 말씀하세요. 너한테도 얘가 좋아서 미친다 그랬잖아. 얘는 걔한테 종살이 한 거야. 이 남자는 저 여자한테 종살이 한 거라고. 영적인 도움을 받아 이 변호사를 찾는 데 나선 엑소시스트 이찬혁. 그가 처음 꺼낸 이야기는 여자 문제였다.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바보같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왜 사냐고. 말해봐.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누구한테 소개받았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어떠라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악마 같은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대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실종되기 2년 전인 2002년 12월, 이종훈 변호사는 한 여자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오빠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에요.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똑똑하고 재테크에 강하고. 오빠가 약혼을 한 건 2003년 한 4월 정도 되고요. 그 여자 명의로 결혼해서 살 집을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이상형의 여자를 만난 이 변호사는 4개월 만에 약혼을 했고 시댁에서는 그녀의 명의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다는데,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던 그가 결혼식 2달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 실종 직후 그의 여동생을 찾아와 뜻밖의 주장을 했다는 약혼녀. 그녀는 이 변호사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잠적했다며 가족들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결혼하기 싫어서 그렇게 가출을 했다. 오빠가 나간 게 자기랑 결혼하기 싫어서 나간 거다. 초반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추석 전후에 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시골 노인네한테 전화를 해준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혼녀는 이 변호사가 보냈다는 팩스 한 통을 제시했는데 이 변호사의 자필이 분명해 보였다고 한다. 약혼녀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약혼녀의 집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결혼을 취소하려 했다. 또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약혼녀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결혼할 여자를 버린 비정한 남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의 가족들은 왜 그녀를 악마라고 부를까요? 이 변호사 실종 한 달 뒤 그녀의 경악할 만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월 29일에 실종됐는데 동생 카드를 가지고 580만 원어치를 물품을 샀다는 게
좀 더 가족을 더 황당하게 하는 거죠. 어느 종류는 이제 뭐 고가라든지 좀 명품에 대해서 또 이틀 뒤에 8월 2일 날 또 260만 원씩 또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실종 직전 이 변호사는 약혼녀의 권유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 보험금의 수령에는 바로 약혼녀.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운 게 돈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러니까 오빠한테 돈을 타서 돈을 빚어 쓰는 입장인데 한 달에 150만 원이랑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종 후 한 6개월, 6, 7개월을 더 납부를 했던 거죠. 이 변호사 실종 후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계속 납부한 약혼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가 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통책 입금표, 최은선 대금 카드 대납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변호사의 서랍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그가 실종되기 전까지 1년 6개월간의 교제 기간 동안 약혼녀의 생활비부터 여행 경비 그리고 약혼녀의 회사 직원 급여까지 온갖 명목의 비용들을 이 변호사가 부담해왔다고 한다. 요것만 계산을 한 거죠. 저희가 대충 이거 자료가 있는 것만. 예, 그렇죠. 자료는 그러니까 약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이 변호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학 시절 선배를 찾아가 봤다. 결혼할 여자가 힘들다. 당연히 도와줬겠죠. 당연히 뭐 도와줬겠죠. 지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일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이 변호사.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더욱 많이 베풀었을 거라고 선배는 짐작하고 있었다. 쓸모없는 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사가고 싶다고 가져가고 다음 날인가 봤더니 돈이 500만 원 정도 좀 넘게 통장에 들어왔더라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카드 현금 대출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였더라고요. 여기 우리 집이야? 한 여자를 사랑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는 이 변호사. 하지만 그의 실종 후 약혼녀가 보여준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없어지고 나서 약혼녀가 오빠 수첩을 하나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첩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줬죠. 실종 한 달 뒤 약혼녀가 이 변호사에게 받았다며 제시한 자필 팩스. 하지만 그 팩스는 그녀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에 있는 글씨들을 오린 거예요. 오빠 글씨를 그려서 짜집기를 해서 한 장에 그걸 만든 거예요. 또한 실종 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걸려온 이 변호사의 안부 전화 역시 약혼녀가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를 걸도록 한 것임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 노인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잘 있다고 전화는 왔는데 내가 내 자식 목소리 못 알아들었겠냐.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다 연락을 했죠. 약혼녀 최 씨의 행각은 연인이 실종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변호사 실종 이틀 후 그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에 800만 원대를 썼고 그의 차를 처분하였으며 그의 집에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까지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의 통장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실종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 시작한 최 씨.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종훈.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가족들. 여기 있네. 예, 이 전화번호가 동생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남편의 전화번호가 이 변호사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이 핸드폰 번호는 누구의 핸드폰 번호예요? 그게 동거남 핸드폰 번호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동거남의 존재. 이 변호사와 혼인신고까지 하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왔던 약혼녀. 이 변호사의 여동생은 약혼식 직후 그녀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누군가와 몇 번이나 통화를 하던 약혼녀. 나 진짜 잘하지. 같이 이제 저희 셋이 내려갔잖아요. 여자분이 몇 번
약혼녀가 나갔다 왔었어요. 그때마다 그 동거남한테 전화를 한 기록이 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이 변호사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철저히 속인 약혼녀. 심지어 그녀는 이 변호사 실종 후 이 변호사와 살아야 할 신혼집에서 동거남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 부부 행세를 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또한 약혼녀는 실종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시종일관 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왜 팩스나 전화를 조작해 이 변호사를 사칭한 것일까? 또한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동거까지 하면서 이 변호사와 혼인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이 변호사 실종 사건에 얽힌 의혹들을 풀기 위해 엑소시스트를 만났다. 그들이 이런 인연으로 얽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생년월일이라고. 먼저 실종된 이종원 변호사의 사주와 관상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는데, 눈매에 안광의 그 힘이 그 아래로 이렇게 꺼져 내려가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삼각관계에 놓여가지고 굉장히 그 여자 관계로 인하여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인중과 그 입술 사이에 그 능선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38, 39, 그 40살 이 안에 굉장한 그 늪에 빠져가지고 정신적 갈등 문제로 인하여 대단한 고통과 재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상이다. 그렇다면 약혼녀의 숨겨진 동거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할까? 아주 그 좀 독선적인 이런 성격을 가졌고, 양볼이 여기 선이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양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성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잊어버린다든가 이래서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자멸시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지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 약혼녀의 사주와 관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 코 명선을 끊어놨다 이거죠. 끊어놨기 때문에 삼각관계라는 것은 뭐 한 남자만 사귀는 게 아니고 절대 남인데 지지 않는 자존심 고집이 굉장히 센 여자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 고집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만사일을 끝맺힐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죠. 근데 아까 따로따로 해주셨는데 이 여자도 삼각관계에 놓일 수 있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운이 없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죠. 없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죠.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운을 안 타고났으면 가족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약혼녀가 이 변호사의 실종과도 관계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위협을 당했다는 증거나 약혼녀가 실종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 우리나라는 뭐 시신이 나와야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를 안 해버린 거죠. 약혼녀가 무슨 수술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접어버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 여자도 무슨 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저기 사문서 위조나 그거 자기는 사기죄로 지금 살고 나온 거예요. 어디 있냐고. 가족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줘.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거리라도 찾아야 되니까. 어? 엄마 풀어줘. 엄마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깡 말라갖고 불쌍해서 오빠. 좀 찾게 말 좀 해줘. 어디 있다고만. 응? 찾을게. 영혼의 도움을 받아 이 변호사의 행방을 찾으려 하는 엑소시스트 이천영. 그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다. 이종훈 변호사가 사라진 2004년 7월 29일 저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러셔? 약을 타서 먹이셔서 정신이 흔적도 없다 그래서 그러세요. 아유, 세상에. 망제님,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약을 먹였어. 약을 먹여서 그럼 약을 먹여서. 내가 걔랑 그냥 간단하게 술 먹었어. 그때 맥주 잠이 와서 잤어.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 다음에 차를 옮겨 탔어. 네 발로 탔어? 다른 사람이 태웠어? 다른 사람이 이 변호사와 동행한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약혼녀의 진술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 16시 15분에 이종훈 씨랑 통화를 하고 이 여자가 그녀는 이 변호사가 실종되던 2004년 7월 29일 저녁 6시부터 9시경까지 내내 분당의 한 쇼핑몰에 있었으며 그 후에는 기흥의 동가남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날은 이 변호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실종 시각 이 변호사와 함께 차에 있던 여자는 약혼녀가 아니다? 2004년 7월 29일에 일어난 일을 2005년 3월 10 며칠 날 추정을 하는데 그 기억을 떨어져 하고 있겠냐고요. 아, 그 시각을 그렇죠. 자기가 21시경에 분당에 있다가 기흥으로 출발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알리바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끄집어내는 이야기거든요. 소맨십이 엄청 강하고 뛰어난 여자예요. 경찰 진술 조서에서 약혼녀 최 씨는 이 변호사 실종 시각 분당의 한 쇼핑몰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증거물을 제시하며 최 씨 알리바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엑소시스트와 함께 동행한 이종훈 변호사의 큰형. 그런데 그 역시 이 변호사의 마지막 행적이 남산 근처였을 거라고 추측했다. 밑에 일단 좀 내려갔어요. 가면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빌딩에서 분당 쪽으로 나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쪽을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오빠가 퇴근을 하고 갔으면 어디를 갔을까? 어느 길을 통해서 갔을까라고 추측을 했을 때 1호 터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일로 쭉 가서 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게 보여.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 두 명의 엑소시스트. 1호 터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1호 터널은 한남대교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일을 하고 저녁을 누구 먹고. 차를 타고 나갔을까? 오후에는 버스 기록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퇴근하는 기록이.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없는데 과연 뭘 갖고 나갔을까 하면 다른 사람 차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 요청 한번 해봤죠.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동고남 차가 6시 15분경에 남산 1호터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6시 몇 분에 들어와서 7시경에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 CCTV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회수는 못했습니다.
예.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실종 시각 남산 터널을 빠져나가는 약혼녀 동거남의 차량 사진을 확보해 제출했다는 가족들. 사진에 나오는 가시나 명확하게 나와. 차 번호하고 나오니까 시간하고 그렇지. 시간하고 정확히 나오고 나오는 거 검찰에 전부를 송치했잖아요. 송치할 때 검찰에서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 보니까 가시나가 보험료 살려보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실종도세. 실종이 됐어. 이혼이 된 상태에도 계약은 자기 걸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 자기한테 나와요. 자기 계약자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자꾸 일을 다 안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얘는 법적으로 되면 보험료가 걔한테 가게 돼 있어. 5년이 지났지. 오늘 5월 12월인가? 7월달에. 5월 7월달이지. 7월달 만원이지. 근데 그 보험회사 그걸 만나보네. 전화를 해놨어. 근데 우리 권한이 없잖아. 내가 안 알려줄 때는 실종된 동생을 찾으려는 형의 노력에 경찰 역시 안타까워하는 듯 보였는데 일단 저 사기나 사무소 유지에 대한 건 종결이 됐고 실종이나 살인이나 이쪽에 대해서 다 재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사분. 가족들이 찾아서 제출한 이 변호사 실종 시각의 남사터널 폐쇄회로 사진. 가족들은 사진 속 남자의 복장이 당시 이 변호사의 출근 복장과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 여자 얼굴을 까고 싶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까만 띠를 눈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화질을 되게 이 효과를 넣어가지고 화질이 되게 떡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그림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자료에다가 이 효과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 차는 이 약혼녀 운전하는 여자의 이 숨겨진 내연남, 동거남이라고 하죠. 동거를 했으니까 동거 내연남의 차를 가지고 이 여자가 운전을 해서 남산 1호터널을 빠져나갔는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화질이 불분명해서 그랬대나. 근데 지금 방송을 나가면서 저기 화질이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저 정도 불분명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면 충분히 얼굴 하얘가지고 이 여자 맞네. 나는 이제 실제 그 여자 사진도 봤기 때문에 맞네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최영서랍니다, 이름이. 최영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아니니까 내가 그 여자 사진을 올린다고 해도 이 초상권의 위배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사진을 모자이크를 다 해줬어요.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해줬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CCTV 남산 1호터널에 찍힌 이종훈 변호사하고 같이 찍힌 그 사진은 내가 모자이크를 안 했죠. 깨끗한 그걸로 그냥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방송사 안에 이제 또 높은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라고. 그걸 내가 왜 가려주냐고 그랬죠. 아니 이거 법정에서 이게 이 여자가 아니라고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이걸 왜 가려주냐고. 이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가지고 공개 수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범인을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최영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최영서가 아니면 누구냐? 공개 수배를 해보면 제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보가 막 최영서 동창이나 뭐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 약혼녀 알던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온다. 그 어떤 이슈를 한번 만들고 싶었죠, 저는. CCTV 화면 질은 좋지 않지만은 저희가 동생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봤을 때 동생이 분명히 맞고 운전자는 약혼녀가 정확합니다. 운전자는 약혼녀가 정확합니다. 약혼녀고 동생이 옆에 타고 있고 근데 차는 그 약혼녀의 동거남 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가 확실히 이게 위증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경찰
경찰 기록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CCTV를 발견을 했을 때는 검찰로 이송된 단계였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하는 얘기는 이거는 히든카드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CCTV 장면은. 왜냐하면 여자의 그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니까 추후에 그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알리바이를 깨자라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재판 단계에서도 CCTV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백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 집안에 판사가 몇 명이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얼핏 들었는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근데 내가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집안에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 냈냐 하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지 법으로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밝혀지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 법을 집행하는 애들이 썩어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 대법까지 개판이었다는 걸 10월 20일에 실종됐는데 동생 카드를 가지고 580만 원어치를 물품을 샀다는 게 지금 또 가족을 또 황당하게 하는 거죠. 삼각관계 구조가 뭐예요? 그거는 실종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 같아요. 신령님이 봤다 그래. 만약 이종원 변호사의 실종 시각에 약혼녀 최 씨가 동거남의 차를 몰고 남산터널을 빠져나간 게 사실이라면 분당의 쇼핑몰에 있었다는 그녀의 진술은 거짓말이 되는데요.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수사가 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2004년 7월 29일 저녁 이 변호사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본격적인 엑소시스트의 영적 추리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도 모른 채 이 변호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는 엑소시스트.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이 변호사의 흔적을 영혼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 여자가 너랑 결혼할 것 같았어? 그렇게 더 좋았어? 응? 그렇게 더 좋았냐고. 그렇게 당할 정도로 좋았냐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종 당일 그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보기로 했다. 여기를 지나갔어요. 도로가를. 이 변호사가 차를 타고 빠져나간 남산터널. 이쪽. 그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한 영적 추리는 계속 진행됐다. 너무 억울해 이 사람은. 그냥 자는 듯이 갔어요. 자는 사람은 그냥 땅에다 파묻은 거야. 그는 또다시 이 변호사의 처참한 죽음의 과정이 보인다고 하는데 술에다 약 탔다고. 약 타서 죽였어. 물로 된 약을 거기다 떨어뜨렸어. 그리고 죽였어. 이 변호사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해를 당한 것 같다는 엑소시스트. 이 변호사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일까? 이종원 변호사의 영혼과 접신에 들어간 엑소시스트 이찬혁. 그래, 안 죽었으면 좋아.
변호사 자신도 가족들도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형, 나 죽은 거 아니야. 나 죽은 거 아니야, 형. 네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말해봐. 누가 그런 악마 같은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응? 이야기해봐. 말 좀 해봐. 이거 풀리지도 않고. 응. 이정표 좀 가르쳐주면. 춤춰. 정말 그가 범죄에 의해 희생당해 춘천에 보내졌을까? 정말 그가 이끄는 장소에 이 변호사의 유해가 남아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달리던 차를 급히 세우고 뛰어내리는 엑소시스트. 미처 따라갈 틈도 없이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엑소시스트가 도착한 곳은 나무들이 빽빽한 산속의 급경사 지역. 그는 무엇을 느끼고 급히 산에 올라온 것일까?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죽이라고. 동생을 찾기 위해 험한 숲을 헤매는 그녀. 서 있기도 힘든 급경사의 빽빽한 숲을 속에 정말 동생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만약 실제로 범행이 일어났다 해도 험한 지형에 시신을 유기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산띵이야. 동생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착잡함이 교차하는 양님도 없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더 한번 찾아봐야 되죠. 뭐 이 안쪽으로 잘 수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의 키가 여기까지 오다 딱 끊겼으니까. 이쪽도 포함돼요. 가족들과 다 함께 찾아보기 위해 그녀는 사진으로 현장을 담아놓는다. 어디 묻혔는지 모르겠어. 우리가라도 찾아봐야죠. 올 수 있는 사람은 여건 된 대로 한번 와봐야죠. 와봐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죠. 과연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변호사의 대학 선배 오수희 씨는 인권 변호사를 꿈꾸던 소박한 청년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배려심 많은 한 남자. 그가 한 여자를 향해 바쳤던 헌신은 그녀의 욕망 아래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토록 이 변호사와 가족들을 기만하던 약혼자 최 씨는 두 번의 재판 끝에 사기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의 가족들은 심령솔루션 엑소시스를 통해 남산 1호 터널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이 변호사의 흔적이라도 찾게 되기를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뭐 백이 좋아서 뭐 방송사에 무슨 압력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알아서 압력을 뭐 느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 사진을 눈을 가리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원본 그대로 사진을 방송을 못 낸 거를 계속 가슴에 이렇게 두고 살았죠. 물론 사진이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나는 PD니까 PD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피 보고 돌아서더라도 어떤 거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입장은 너무 최선을 다 안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리려고 하고 그건 아니잖아. 엑소시스트라는 방송이지만 뭐 무속인들이 범인을 잡고 찾아내고 이런 걸 기대하고 저도 제작에 임한 게 아니라 많이 알려가지고 많이 알려지다 보면 지금은 CCTV라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많이 돌리다 보면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많이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지금 그때만 해도 CCTV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고 화질도 안 좋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가지고 그 어떤 CCTV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격자들을 찾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나 살인죄로 기소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여자하고 그 내연 동거남하고는 그 보험금 15억 원을 수령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내가 저번에 뭐 보험 얘기 잠깐 했잖아요. 뭐 거울 앞에서 한 얘기. 보험이라는 게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 보험이라는 거를 들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금을 믿고 결국에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잖아요. 돈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돈 나고 사람 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런 사건도 그런 어떤 이 사회 행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과 같은 거죠. 어쨌든 우린 솔로라도 아름답게 돈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됩시다.